글쎄요, 이분을 모르는 독자분들도 계실까요? 대하소설 객주의 소설가 김주영 선생님입니다. 토속적이면서도 한국적인 정서를 탁월하게 재현해낸다는 평가를 받고 계신데요. 우리 시대의 타고난 이야기꾼 김주영 선생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정서가 담겨있는 언어들을 잘 살려냈다고 평가받는 소설가 김주영. 발품을 팔아 써내려간 대하소설 객주는 우리 문학사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19세기 말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보부상들의 애환을 담고 있다. (1971년) 월간 문학의 휴면기가 당선되면서 작가의 길에 들어섰다. 대하소설 객주, 화척, 야정 등을 비롯해 장편소설 홍어, 멸치에 이르기까지 40여 권을 집필했다. 한평생 순종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어머니에 대한 자전적 체험이 오롯이 담겨있는 소설 홍어는 산골 마을의 눈 내리는 풍경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면서 시작된다. 늘 어디론가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처럼 김주영 작가는 모든 소유물과 고통을 짊어진 채 작가의 길을 개척해왔다. 13살 소년 세영이네의 집을 무대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소설 홍어를 통해선 문학세계를 구축해온 오랜 화두도 확인할 수 있다. 유년 시절의 체험에 바탕을 둔 자전적 성장 소설은 독자들에게 깊고 진한 감동을 전해준다. 객주로 대표되는 한국의 상민들의 어떤 조선 말기에 있어서의 일종의 성장사, 하나의 이 피지배 집단이 어떤 식으로 자기의 그 삶을 개척하고 성공해 왔는가, 그러면서 자라옴으로써 그 이후에 그 한국 현대사의 아주 작은 작지 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하나의 디딤돌을 놓았다, 초석을 놓았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갖다 이렇게 밝힌 그런 것이 이제 김주영 역사 소설가로서의 김주영 선생의 어떤 훌륭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관점이긴 한데, 즉 생존을 통한 성장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같은 관점인데, 순전히 개인사에다가 이제 집어넣은 아들의 겨울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홍어도 비슷한 건데요. 이런 것은 한 개인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가난하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어떤 식으로 세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살아내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그걸 읽는 독자로 하여금 삶이라는 것은 정말 살만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갖다 느끼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김주영 선생은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아버지도 안 계신 데서 자라나갖고선 오늘날의 훌륭한 작가로 성장하셨는데, 그 자신이 성장해온 역사를 사실은 소설 속에 그대로 이렇게 투영을 하신 면이 있어요. 근데 그 투영한 그 부분이 사실은 독자들이 읽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죠. 네. 소설가 김주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눠볼 작품은 홍어와 멸치 두 작품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선생님 하면 선생님의 대하소설 객주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홍어를 발표하시면서 또 제게 선생님은 홍어의 작가로도 이렇게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홍어와 멸치 두 작품 사이에는 4년간의 시간의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10대 소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서일까요? 성장소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예, 홍어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어머니에 대한 어떤 기억을 토대로 한 작품인데, 어머니에 대한 자서전, 어머니는 남한치는 그래도 문장력이 없으니까 어머니 자서전을 제가 대신 쓴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멸치라는 소설은 시간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이 소설 쓰다 보니까 또 내가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경우가 뭐가 생각나냐면 우리가 보통 그 보편적인 삶이 너무 크고 거대한 것 이런 것만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큰 것만 뒤쫓는 삶의 뒷전에 밀려난 혹은 흘러가 버린 행간에 흘러가 버린 그런 사소한 것, 하찮은 것 그런 것에 대한 재조명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쓴 소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서 나온 소년 역시 저의 소년 시절의 자서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홍어는 어머니와 나에 대한 자서전이고 멸치는 나에 대한 자서전이다. 그래서 성장 소설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세영이의 모습이 이제 선생님의 곧 모습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냥 슬프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라고만 읽었다가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들으니까 벼랑간 좀 울컥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변하십니다. 예. 홍어라는 작품을 내시고 다음에 멸치를 내셨을 때 예. 선생님이 혹시 해산물 시리즈로 나가시는 건 아닌가라는 재미있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됐습니다만 예. 선생님이 고향이 이 바닷과는 멀리 떨어진 내륙지방이죠. 예, 예. 그 내륙지방에서 꿈꾸는 홍어와 멸치. 일단 홍어라는 작품 속에 부엌에 걸려있는 바짝 마른 홍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선생님께서 꿈꾸시는 것은 그 대양을 헤엄쳐가는 홍어와 멸치가 아니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됐는데요. 예. 제가 자란 그 산골 동네에는 하루에 버스가 한 2번 정도 지나가는 그런 산골이었죠. 비포장 도로를 학교에서 공부하다 창너머로 바라보면은 저쪽 그 산노렁이에서 버스가 한 대 오기 시작하는데 뒤에 그 먼지가 황토 먼지가 뽀얗게 일으키면서 버스 한 대가 우리 사는 마을로 돌아오는 모습을 그 창밖에서 바라보면서 그 공부는 안 하고 선생님 말씀을 안 듣고 그 버스를 한참 바라보다가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했습니다만 그게 그림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교하면은 또 버스가 서는 정류장에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 타고 있는 잠깐 쉬고 있는 사람들 얼굴을 보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참 저 사람들은 어디서 살까? 그리고 저쪽 고개 넘어가면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그 동네 이름은 뭔가? 저쪽에 넘어가면 바다가 있다는데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인가?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산골에 사는 소년의 호기심이 제 상상력을 많이 키워줘.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키워줬다. 이래 생각해서 그것이 또 나중에 내가 소설 쓰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밑거림이 됐고 기반이 됐고 이랬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그 산골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네.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홍어가 자전적 소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홍어에서 보면 홍어를 모르는 세영이에게 어머니가 홍어가 어떤 고기라고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늘을 나는 가오리 같은 헤엄을 치는 고기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홍어가 이제 그 세영이가 즐겨노는 가오리연까지 상상력이 이어지는데요. 선생님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나요? 홍어 속에 나오는 그런 어머니셨겠지만 네, 어떤 어머니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지금 한 3개월 됩니다. 3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신신당부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절대로 내 흔적을 남기지 마라. 무덤을 만든다든지 나를 바람에다 날려버려라. 그런 유언을 한 30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모여서 고민을 했습니다. 무덤을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 유언대로 하자는 그런 결론이었죠. 유언대로 이제 참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뼈가루를 바람에 날렸죠. 아무런 흔적이 없습니다. 왜 그랬냐, 왜 그런 유언을 했을까? 어머니가 왜 그런 유언을 했을까 하면, 그러면 자식들을 배불리 먹어 키우지 못하고 도회지 나가서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전부 다 박탈했다. 스스로가, 어머님 스스로가. 그리고 남들처럼 그래 곱게 좋은 옷 입혀서 키우지 못했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자식들에게 의존해서 살았다. 이러한 존재가 나중에 무덤이나 만들고 비석에서 세워놓으면 다른 사람들 욕을 한다. 비난한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홍어에도 그런 어머니, 삭바느질하는 어머니, 남의 집 와서 일이나 거들어주고 아이나 봐주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나가는 그런 어머니, 자신이 낳은 아이보다는 남의 아이를 더 업어준 그런 어머니로서 가진 어떤 그러나 지극히 한국적인 그러면서 이 자신의 닥쳐오는 불행을 그냥 끝까지 그냥 끌어안으면서 그것이 이 삶이란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순정적이고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다. 그러면서도 억측 같은 한면에는 삶에 대한 애착을 이어나가는 그런 어머니로서 기억되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한국의 어머니가 홍어에 나오는 이 어머니처럼 그런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이었다. 거위털 같은 한방눈이 한들거리며 내려 쌓이고 있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인데도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다. 눈이 내리는 날의 아침은 그래서 항상 늦잠을 잤다. 이불자락 저편으로 잡힐 듯 말 듯한 어머니의 미동이 느껴졌다. 나 역시 어머니처럼 일찌감치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잔허리와 엉덩짝에 착 달라붙는 녹작지근한 온기의 미련 때문이었다. 나는 방바닥 위로 잔허리를 내리깐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니의 고즈넉한 숨소리와 천장이 낮은 방에 고여있는 짙은 살냄새조차 부드러운 피곤으로 희석되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문 밖으로 내리는 눈발은 우리들의 숨소리조차 차곡차곡 삼켜버리고 있는 듯했다. 홍어는 눈으로 시작해서 눈으로 끝나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소설 속의 공간인데요. 하나의 연극처럼 무대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산골마을의 한 집. 그리고 주인공들의 행동 반경은 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세영이란 소년이 삼내를 찾으러 읍내로 가는 것만 빼면 수많은 인물들이 그 집으로 찾아와서 사건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해결되고 그렇게 반복적인 구성이 있는데요. 그런 공간적인 어떤 것을 축소시켰지만 그런 인물들의 행동이 끌어내는 것으로 굉장히 이야기들이 풍성해집니다. 그럼 어떤 의도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예, 비평하는 사람들이 제 소설을 읽고 난 다음에 쓴 글 중에 빠뜨리지 않고 쓰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두 개죠. 하나는 김주영의 소설에는 선비가 안 나타난다. 당연하죠. 내가 뭐 선비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미천도 짧고 이러니까 이제 또 늘 주인공들이 어디 자꾸 간다 어디로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홍어는 그런 비평에 대한 어떤 그런 반작용으로 쓰여졌다기보다는
어머니에 대한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어머니에 대한 자서전 이걸 쓰다 보니까 아마 공간이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닌가.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자꾸 어디 간다 그러는데 그럼 안 가는 소설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그 공간이 축소된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 일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신이 태어난 마을에서 심리 안팎을 떠나지 않고 여생을 다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 아마 저절로 마련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눈이 내려서 그 아무도 인적이 끊긴 그런 첩첩산중의 마을에 느닷없이 한 10대 소녀가 등장해서 그 부엌에 걸어놓은 마른 홍어를 밤새 다 먹어치움으로 해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름이 없는 그런 소녀에게 어머니가 12월 3일에 왔다 해서 삼례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올레자를 예도례자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다면 홍어에 등장하는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어머니도 시골에 계셨지만 글을 아시는 그런 분이셨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삼례가 떠돌이 아닙니까, 그죠? 우연히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그 부엌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이 집 식구가 된 소녀죠. 나중엔 이제 그 뭡니까 그 술집에서 이제 그 뒷바라지 해주는 여자로 이제 다시 태어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 떠돌이입니다. 이 떠돌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생명력 같은 거, 의외성 같은 것에 어머니는 항복 손들어 버리죠. 손을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참 견문이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삼례라는 그 떠돌이로부터 얻는 게 많습니다. 어떤 생명력이라든지 또 적응력이라든지 혹은 친화력이라든지 생판 모르는 집에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그런 배짱이라든지 말입니다. 이런 거는 어머니가 듣도 보도 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상당히 말하자면 어머니가 배운 것이 많고 또 이 소년도 배운 것이 많고 그런 세상의 물정을 떠돌이 소녀가 이 집에서 알려준 겁니다. 일종의 메신저 같은 그런 역할을 세상에 대한 메신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사실 여기 나오는 어머니는 저하고 그 한글을 그때는 어문이라 그랬죠. 어문을 같이 배웠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참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갔다 와서 호롱불을 켜놓고 늘 호롱불을 켜놓고 이제 어두우니까 자꾸 가까이 가면 해서 이 앞머리는 늘 태워가지고 노린내가 나고 그랬죠. 그리고 보니까 뭐 자꾸 적는 거 보니까 당신도 이거 내가 글을 배워야 되겠다 싶어서 저하고 같이 막 글을 배워서 금방 익게 돼요 또.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실 때는 줄줄줄줄 이제 이런 한글로 된 책은 다 읽을 줄 알게 그렇게 됐죠. 선생님, 저는 홍어의 그 백미라고만 역시 마지막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어 속의 어머니는 6년 동안이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그 첩첩산중에 눈 내린 날 마지막 손님이죠. 아버지가 온 그 다음 날 이제 그 눈발자국이를 거꾸로 신발자국을 낸 다음에 어디론가 사라지죠. 네, 맞습니다. 어쩌면 선생님께서 그리시는 그 어머니, 늘 봐왔던 어머니, 그러니까 반경 4km 밖으로 나가지 않은 어머니의 그 모습에서 선생님이 그리셨던 어머니는 어디론가 좀 자유롭게 떠나는 어머니가 아니었을까 예,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굉장히 쓸쓸한 결말이었어요. 예, 아마 그런 그 결말에 대한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독자들로부터요. 이를테면 남편이 돌아와서 이제 됐다.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서 길이 100년 해로하고 따뜻하게 겨울도 따뜻하게 여름 시원하게 이렇게 살았다. 이런 결말을 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머니의 가슴 속을 저버린 6년 만에 돌아온 남편에게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느끼는 감정을 저버린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면은 6년 만에 꼼짝도 않고 그 방에서 기다린 끝에 아버지가 돌아왔다 이거죠. 이 어머니가 이 세영이에게 연을 만들어 줍니다. 연을 이제 만들어 주면 그 한에 띄운 걸 보면 그것도 하나의 내가 여기 살다는 자기 남편에게 보내는 무언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전달을 한 내가 여기 지금 살고 있다. 당신 한번 봐라. 그런 심정이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 연을 만들어 주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읽어내지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저는 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남편이 돌아와서 하룻밤을 남편과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런 사이에 내가 6년 동안 기다린 것이 겨우 이것이었나? 병든 남편을 별로 실패하고 돌아온 남편을 맞이하는 것이 내 6년 동안의 기다림이었다면은 내가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아마도 어머니는 자살을 했을지도 모르는 거고 어디 멀리 정적을 감췄을지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그 떠남으로 해서 어머니가 느끼는 그 6년 동안 기다림에 대한 허물을 저는 얘기하고 싶었죠. 홍어에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어머니의 그 뒷이야기가 4년 뒤에 발표하신 멸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제 한 소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대섭이죠. 대섭 맞습니다. 네. 전 잊어버리셨는데. 선생님의 두 작품 속에는 그게 어쩌면 떠돌이 삶의 비극적인 운명일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도 계시지 않고 또 어머니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부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아버지가 없는 아이인 줄 알았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 2, 3학년 되기까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나타났지요. 나타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아버지가. 근데 전혀 어떤 그런 혈연의 느낌 이것이 없고 굉장히 그 처음에 만난 아버지의 표정이 말하자면 낯설고 이 사람을 끌어안는 그런 눈빛이 아니고 경계하는 그런 눈빛이었고 포용력이 전혀 없어 보이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데요. 난 아버지라는 이름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네가 그래도 어떤 잘못되지 않고 올곧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려고 생각하는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잘못되지 않고 말하자면 잘못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편협하거나 이럴 텐데 그렇지 않고 그래도 때때로 잘못도 저지르지만 올곧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것은 정말 넌 다행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죠. 어머니로부터. 근데 어머니를 받은 유산은 없습니다만 그런 말 틈틈이 어머니가 내한테 좋은 말씀을 해줬고 해줬다. 그 다음에 기억나는 것은 뛰지 마라. 언제든지 날 보고 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날에 늘 달리기 경기장 늘 꼴찌를 했습니다. 근데 왜 뛰지 마라 그러냐.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먹은 것도 없는데 그냥 뛰면 허기가 진다. 엎어진다. 그냥 뛰지 마라. 그런 교훈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은 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자기 아들을 생각하는 경주 때 꼴찌를 할지언정 엎어지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꺾꾸러지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그 말이 이미 꼼꼼히 되씹으면 얼마나 눈물겹고 애정이 서린 말이냐. 그래서 어머님이 유언으로는 그걸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좀처럼 내가 고칠 수가 없네요. 예.
문학의 길을 소설가와 함께 걷는 특별한 행사가 마련되었다. 길 위의 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김주영 작가가 독자들과 함께 제주 올레를 걸으며 문학을 공유하는 시간이 바로 그것. 요 길 잃어보면 요것만 따라오면 됩니다. 요것만 따라오면 길 안 잊어버려요. 김주영 작가의 소설은 길 위의 문학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소설 속 등장인물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다. 무언가를 찾기 위해, 그리고 누군가 만나기 위해 구도의 길을 떠난다. 오 년 넘게 녹음기와 카메라를 들고 전국의 장터를 순례하며 대하소설 객주를 완성했다. 김주영 작가는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웠다. 친화력 있는 성격도 숱한 여행에서 길러졌다. 쉬면서 놀면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시간 정해놓고 무슨 등산하는 사람들처럼 말이야. 예, 막 시간에 쫓기고 막 무슨 일에 쫓기면서 그렇게 막 정신 살았는데 여기서 나오셨으면 그냥 이렇게 잠깐 느끼시면서 이렇게 그 저술도 하시고 보시고 느끼고 이렇게 아직 진행하지 마십시오. 걷는데 대한민국에서 걷는데 달인인 엄대장이 말씀하시잖아요. 쉬어 가라고. 쉬엄쉬엄 가라고. 독서가 간접 체험이라면 걷는 것은 직접 체험이라고 말하는 김주영 작가. 그는 소설을 위해서뿐 아니라 휴식을 위해서도 여행길에 자주 오른다. 오래 묵은 때를 상쾌한 바람에 날려보내서일까. 따사로운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동안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돋아나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기만 하다. 아름다운 자연 풍광과 어우러진 올레를 거닐며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동안 어느새 잃어버린 감성도 되살아난다. 여기를 대여섯 번 왔다 가신 분도 있고 전 코스를 한 2번 이상 돈 사람도 있고 그런데 70평생 동안 소설만 써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주는 것이 걷는 것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문학 낭독회 시간. 일행들은 우화집 달나라 도둑의 수록작들을 낭송했다. 5월 중순 두 사람은 드디어 등정길에 올랐습니다. 방보채. 오랜 세월 동안 김주영 작가에게 길은 문학의 모체이자 삶의 스승이었다. 호기심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금전 문제 때문에 여행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우리가 그런 사실을 통해서 보게 되죠. 문학, 특히 예술하는 사람들 중 문학은 자기 전 재산을 탕진해서라도 여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 이외 혹은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는 것이 문학의 근본적인 바탕이고 문학의 밥그릇이죠. 그것을 알려면 여행 아니면은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꼭 그런 이론을 따라서가 아니고 자연 발생적으로 생리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고 그래서 워낙 산골에서 자라가지고 호기심이 다른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돈만 생기면은 저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 여행에서 가장 어떤 여행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 혹은 의 그렇게 달려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선생님 얼마 전에 독자분들하고 올레길 다녀오셨죠? 예.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세계 각국 다니신 곳과 비교하면 제주도가 어떠세요? 그렇게 작년 겨울부터 지금까지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내가 이제 그 올레길을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제주도의 바람이 참 이게 굉장히 좋은 바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가 바람 많고 뭐 해녀 많고 돌 많고 뭐 이런 이제 그 삼다의 섬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세 가지가 전부 다 제주도를 약간은 그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될 수가 있죠. 그러나 난 지금 제주도에 바람이 없으면은 제주도가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그런 그 바람이요, 내 속에 끼어 있는 때를 하늘로 날려버리는 그런 상쾌함이 있고 그 빈자리에 또 새로운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거다. 그래서 제주도의 바람은 올레길을 걸으면서 맞이하는 바람은 치유다. 사람을 복잡하죠. 마음이 좀 그 어떤 사람은 기도로서 또 찬송함으로써 어떤 믿음으로서 참선함으로써 벗깁니다만은 난 그런 종교가 없으니까 제주도의 바람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얽혀 있는 모든 때국과 얽혀 있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는 그런 것을 맛보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사람들 모으면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그 대표작인 객주 때문일까요? 선생님은 이제 길이의 그 작가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의 글이 실린 앞에 이렇게 화보 같은 거를 보게 되면 늘 이집트 피라미드 앞에서도 사진을 찍으신 게 있으시고요. 그 해외 여행이 자율화되지 않았을 때도 아프리카 같은 곳을 많이 다니셨어요. 예. 네. 어디 다니는 여행이라고 보다는 자꾸 다니는 거. 어디 자꾸 다니는 집에 붙어 있지 못하고 다니는 것은 아주 체질적으로 전 집에 있지 못합니다. 여행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짐이라든지 이런 걸 제가 한 서너 군데 두고 있습니다. 사무실하고 고향 집에 하고 이렇게. 근데 소설을 구상하는 것도 좀 걸어가면서 합니다. 가만 앉아서 이렇게 무슨 볼펜을 메모해 가면서 이렇게 소설 구상을 안 하죠. 늘 이제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구상하고, 또 어떤 결정적인 일을 도모할 적에도 걸어 다니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한 5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요. 담배도 여행 중에 끊었습니다. 예. 그리고 구상도 전부 여행 중에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길 위의 작가라는, 별명이 붙었고, 그 다음에 객주라는 소설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주인공들이 떠돌이들이 생활을 그린 것에서 아마 길 위의 작가라는 것이 별명이 붙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민들은 모든 소유물을 몽땅 가지고 다닌다. 비단과 향수, 그리고 씨앗과 소금, 요강과 유골, 하물며 고통과 증오까지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 격정적인 삶으로 그 모든 것이 탕진되는 날, 하나의 무덤이 거친 바람에 흩날리는 초원에 마련될 것이다. 작가가 그렇다. 이 홍어의 서문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유목민의 삶을 작가의 삶과 같이 대비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자신의 그 유목민들은 자신이 쓸 도구나 자신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그것이 바닥이 나는 날 바람이 황폐하게 부는 그곳에 바로 무덤이 생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아마 내 운명을 네.
내 사주를 전 것 같습니다. 네. 그 홍어의 그 서문이요. 예. 그렇게 그런 말씀을 듣자면 작가의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울 듯이 느껴지지만 막상 선생님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느껴지고 즐거워집니다. 그건 왜일까요? 제가 아무래도 이 여행을 많이 하게 되면요, 사람의 성격이 변합니다. 굉장히 원만해지죠. 원만해지고, 또 이해가 빠르고요. 인간에 대한 신뢰감,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 내가 어디 가보니까, 이런 사실을 만났는데, 그거 이해해야지. 이런 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프리카 여행을 몇 번 갔었는데요. 마사이족들의 주거지, 집을 보면요. 이 쇠똥을 가지고 그 벽을 바릅니다. 근데 흙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 쇠똥을 가지고 이 벽을 바르느냐, 이 사람들이. 우리 미세 올리듯이요.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굉장한 큰 지혜라는 생각이 들죠. 우선 쇠똥을 벽이나 이렇게 지붕을 바르면은 그러니까 그 독을 가진 벌레들이 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수들이 그 냄새 때문에 집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마사이족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은 항상 안에 불을 피워놓고 있습니다. 그 불이 활활 타게 안 하고 연기를 계속 나게 만들어놔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맹수들이 오다가 그 연기 때문에 물러가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럼 참 가보니까 직접 이해가 빠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는가? 원자력 발전소 근방에 해바라기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독을 해바라기가 다 빨아들이죠. 이런 거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런 걸 많이 경험하게 됨으로 해서 세상에 대한 이해가 빨라지죠.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은 악한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고 그냥 두리뭉실한 그런 사람이 되기 쉽지요. 네. 사소한 어류인 멸치도 엄연한 척추동물이다. 산란으로 번식하지만 알을 벤 멸치를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고래가 멸치를 사냥하는데 고래가 만난 멸치떼는 질주를 멈추고 폭죽처럼 흩어졌다가 전열을 가다듬고 의연히 수중발레를 벌인다. 그리고 물결을 이룬다. 목숨이 담보되고 말았는데도 비굴하거나 추악하지 않고 포식자를 향하여 매혹적인 군무를 보여주는 어류는 멸치뿐이다. 물결을 이룬 아름다운 춤사 위에 매료된 고래는 더욱 충동적으로 멸치를 사냥한다. 그러므로 멸치는 고래보다 크고 의젓하다. 멸치의 서문도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선생님께서 멸치에서 쓰고자 했던 것은 사소함에 관한 것. 사소하지만 고래에게도 겁을 먹지 않고 그냥 스스로 몸을 그냥 먹히우고 마는 그런 멸치의 당당함이랄까요? 그런 건데요. 멸치의 맨 끝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대서비가 강물에서 이제 잠수하면서 민물에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멸치떼가 몰려오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요. 멸치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이 멸치라는 이 물고기는 물고기 중에서 최소로 축소된 물고기라고 할 수 있죠. 더 이상 크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물고기입니다. 그냥 사소하죠. 하살 것도 없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아주 완전한 물고기입니다. 그게 척추동물입니다. 그게 척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머니를 이렇게 스스로 만지다 보면 10원짜리 동전이 만져지지 않습니까? 요새 아이들도 그 10원짜리 동전을 화폐의 단위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 화폐 가치가 전락해 버렸죠. 그런 10원짜리 동전과 같이 하찮은 것, 잃어버려도 좋은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인식, 새로운 어떤 조명,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이 멸치를 쓴 동기입니다. 오늘 김주영 선생님과의 만남은 특히나 시간이 짧았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작품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예. 에밀의 저자 루소는 가난한 집 아이들과 부잣집 아이들 중에서 누구를 가르치겠느냐고 묻는다면 서슴없이 부잣집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라고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난한 집 아이들은 이미 가난이 너무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오늘 김주영 선생님을 만나는 동안 줄곧 루소의 이 말이 뇌리를 스쳤습니다.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